안녕하세요. 문화 역사의 천년 거울 부안의 고려청자를 강의할 부안청자박물관 한정화입니다. 오늘 강연은 베일에 쌓여있는 부안 고려청자의 특징과 아름다움,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부안지역 고려청자 유적지 조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청자 유적지의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안 고려청자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에는 총 13개 구역에 약 77개소의 청자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 유천리와 부안 진서리 쪽에 국가사적 제69호와 70호로 지정되어 있는 약 12만 평의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서리와 유천리의 그 위치는 줄포만이라고 하는 쏙 들어간 바다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서리 그 가마터의 분포 현황입니다. 네, 유천리의 분포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조사 연역을 살펴보면 부안 유천리와 진서리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노모리켄이라는 일본 학자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고 이후에 1930년대에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1963년에 국가위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다음에 1990년대 원광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에 의해서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1년에는 부안 청자박물관이 개관을 했고요. 2015년에서 18년 그리고 19년까지 지속적인 학술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 노모리켄이 그 청자 가마터의 위치를 지금 파악을 해서 지도에다가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청자 가마터의 위치를 파악을 함으로써 중요 유물들을 유적지 자체에서 많이 유출을 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의 어떤 부안 청자 유지 일대의 유리 건판 사진입니다. 좌측 부분이 부안 유천리 12호인데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부분이 가마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표에 많은 양의 청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유물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고요. 현재 소재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당시 유물 안에는 그 용문이라든지 봉황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 왕과 황실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안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기와라든지 혹은 옹기를 굽는 가마들이 주변에 즐비했다고 합니다. 부안 고려청자 유지의 조사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최초로 발굴이 되고 2019년까지 약 13개의 가마가 발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유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서면 진서리 18호 그리고 20호, 보안면 유천리 7구역 그리고 12호 가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서리의 위치입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요 가운데에 이렇게 그 육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려시대 당시에는 바다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개간이 돼서 염전이 자리한 곳이고요. 이 염전이 고려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낮은 산 구름 가장자리에 1구역, 2구역, 6구역까지 바다 연접한 부분에 고려청자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다 가장자리에 산 구릉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바로 포장을 해가지고 배에 선적해서 개경이라든지 중요 도시로 음송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측면에서 본 항공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와 연접해 있는 산 구릉 하단부에 가마터가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염전 쪽에서 바라본 진서리 가마터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진서리 5구역 18호라고 하는 청자 가마인데요. 1990년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 당시 제가 그 대학 1학년이었는데요.
저희 선생님을 따라서 발굴장 들어가가지고 당시에 그 청자를 발굴을 하고 물에 씻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현재까지 부안 고려청자를 쭉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니까 좀 그때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쪽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저희 그 선배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저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전 것 같습니다. 하얀색 옷입니다. 이때 발굴된 가마는 하나가 발굴이 됐는데요. 전체 길이가 약 20m 정도 되고요. 이 앞에 불 때는 아궁이 부분이 조사가 됐고, 뒤에 그 하수도 때문에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가마 일부가 파손이 되긴 했지만 그릇을 굽던 그런 가마의 모습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가마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복원된 모습인데요. 긴 터널형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40m, 40m에서 약 10m에 이르는 길이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가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진흙가마라고 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덕지덕지 바른 스타일의 가마이고요. 이 측면에서 문을 만들어가지고 측면에서 장작을 같이 넣음으로써 1250도까지 고열로 그릇을 구울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 그 진설이 5구역 18호 가마에서 발굴된 당시의 유물들입니다. 차를 마셨던 찻잔이라든지 그리고 병, 그리고 접시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왼쪽에 하단과 상단에 있는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초벌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란꽃이라든지 연꽃 같은 것들이 어떻게 조각됐는지 하나하나 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모습들의 청자지요. 네. 다음으로 그 진설이 20호라고 명명된 가마의 모습인데요. 1993년에 역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때 총 3개의 가마가 확인이 됐지만 시굴이어서 가장 잔존 상태가 좋은 2호 가마 하나만 발굴이 됐는데요. 이 가장 앞쪽이 부를 때는 아궁이, 그리고 중간 부분이 그 그릇을 놓고 구웠던 소성실 또는 번조실이라는 곳입니다. 문산 총장님, 김삼룡 총장님 모습이 보이시는데 아주 오래된 일이시지만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발굴할 때 항상 현장을 찾아서 지도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과장님 혹은 또 홍익대학,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님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발굴 현장에 그 지도위원회 때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때 조사된 청자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불똥이 같은 그런 청자도 나왔고요. 매병 그리고 잔을 받쳤던 잔 받침대 등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네. 차를 마셨던 찻잔의 종류들입니다. 예쁘게 꽃무늬 같은 것을 도장으로 꾹 눌러서 무늬를 내서 이 차를 이렇게 들고 마실 때 안쪽에 있는 무늬를 감상하면서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찻잔 같은 경우에는 그릇 안쪽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릇이 그냥 그 가마 밑바닥에 놓여지게 되면은 지저분한 흙 같은 게 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받쳤던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천리 같은 경우에는 7개 구역에 37개소의 가마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7구역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7구역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저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적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7구역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서 98년까지 2년 동안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공중 화면으로 보시면은 박물관 오른쪽에 있는 수만 평에 달하는 부지입니다. 이 가마 발굴에서는 총 5개의 가마가 조사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1호와 5호가 양호하게 남아 있어서 현재 이렇게 나무 집으로 보호각을 씌워서 일반 관람객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직접 800년 된 가마터를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청자박물관의 모습인데요.
부안의 고려청자 문화를 알리고 사적지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청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실도 구비가 되어 있고 명품 청자를 보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안에서 발굴된 그 7구역, 유천리 7구역 1호 가마의 모습입니다. 뒤쪽 부분은 지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파괴가 되었고요. 현재 약 9m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호 가마의 발굴 모습이고요. 네, 3호와 4호입니다. 역시 일부분이 파손이 되고 반 정도만 남아있는 가마를 발굴한 예입니다. 5호 같은 경우에는 약 14m 정도의 길이로 가마 아궁이 그리고 소송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잔존 상태가 좋은 가마로서 현재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현장에 오시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굴 조사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청자인데요. 연적, 먹을 갈 때 썼던 물을 붓는, 벼루에 물을 붓는 연적이라든지, 그리고 구름 항무늬가 들어가 있는 매병, 그리고 구름 항무늬가 들어가 있는 청자 찻잔 등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마에서는 불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량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청자들을 폐기한 층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10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일그러진 청자들이 폐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청자 의자인데요. 청자는 밥그릇, 국대접, 접시 같은 어떤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식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라든지 베개라든지 벼루라든지 연적이라든지 문방사호부터 일상 생활용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조사된 참외 모양의 꽃병이라든지 향로입니다. 접시들이고요. 요거는 한 20개가 이렇게 잘못 구워져 가지고 붙어 있는 밥그릇 겸 국대접으로 사용했던 발이라고 하는 청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장구라든지 이런 악기 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일반 생각하실 때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광대학교 박물관 고려실에 가시면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인데요. 그릇을 구울 때 덮었던 갓발이라든지 밑에 받쳤던 도지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당시 발굴 모습인데요. 97년도에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굴 현장에 포크레인이 없어가지고 당시 전체 인력으로 다 일일이 다 재토하고 조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무렵 정도에는 도면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실측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실측을 하시고 제가 자로 가마의 사이즈를 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원광대학교 고고문술사학과에서 고고학 전공했던 후배들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천리 12호라고 하는 가마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에 있는 77개소의 가마 중에 특별히 유천리 12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안 고려청자 가마터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가장 중요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유물이 일본으로 유출이 됐고 196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일부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유물을 가져간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당시 발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파편이 큰 상태로 지금 바닥에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66년에 발굴 조사된 유물들인데요. 좌측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바둑판입니다. 그리고 좌측 제일 하단 중앙에 있는 것은 사자 모양의 어떤 향로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매병이라든지 그리고 벽에 붙였던 청자 타일 같은 것도 출토가 돼서 굉장히 특별한 유물들이 많이 나온 예입니다. 1990년대 12, 13호, 유천리 12, 13호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2010년대에 어떤 유천리 12호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곳을 3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너무 기계 영농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파편들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파괴가 심해서 문화재청에 의뢰를 드려가지고 남아있는 것이라도 좀
구제를 하는 의미에서 학술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3년간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보셨던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발굴 모습과는 좀 다른 게 2000년대, 201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GPR 탐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조사 방법이 발전을 하면서 땅을 파기 전에 땅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GPR 탐사라고 해서 지하 물리 탐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땅속 깊이 몇 미터 혹은 몇 센티미터에 어떤 것들이 대략 어떤 형태로 있겠다라고 하는 추정하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실수도 덜 할 수 있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발굴 모습입니다. 한겨울에 발굴하게 됐는데요. 꼭 이 조사가 이제 조사하기 좋은 봄이나 가을이 아니라 항상 한여름이나 겨울에 조사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역시 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청자 가마터 하면 청자 가마하고 청자 파편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또 고려시대 건물이 또 가마 옆에 자리하면서 이 4개의 건물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안 고려청자와 그것의 특징 그리고 성격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발굴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2000년 12호 가마입니다. 길이가 약 한 22m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전체의 길이는 아니고 굴뚝 부분은 지금 파괴된 상태입니다. 가마 아궁이 앞부분입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노란 선으로 지금 쳐져 있는 부분이 이맛돌과 봇돌을 넣어서 직사각형의 어떤 구멍을 만들고 그 안쪽으로 아궁이 안쪽으로 나무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든 분해 시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마 아궁이 좌측에는 돌로 만든 판판한 돌로 만든 방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청자를 만들 때 그 유약을 씌우는데요. 유약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소나무를 태운 재를 물로 내려가지고 잿물을 내리는데요. 그 잿물에다가 여러 가지 그 장석, 규석, 그리고 황토 같은 걸 섞으면 그 유약의 어떤 재료가 되는데 그 유약의 기본 재료인 소나무 재를 아궁이에서 긁어내가지고 보관했던 그런 장소 같은 것들이 조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저희 부안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된 예고 이와 비슷한 시설이 강진 사당리 10-45에서 발견된 예가 있어가지고 두 어떤 지역 간의 기술적인 고려 청자를 제작할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건물치인데요. 기와를 얹은 건물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서 뭐 기와하면은 별거 아니겠지만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기와를 얹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청 건물이라든지 특별히 사찰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특별히 부자였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유에 의해서 의상이 높은 건물들에 이 기와를 얹게 되는데요. 가마 옆에 작업장이 아닌 공방이 아닌 특별한 어떤 구실을 했던 역할을 했던 건물이 나옴으로써 저희들이 굉장히 좀 크게 고민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건물의 밑바닥 아래쪽에 둘레 부분에 기단을 세우는데요. 그 기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기단 아래쪽으로 청자 파편들이 지금 폐기된 게 보이시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자 가마 같은 경우에는 가마 옆에 불량 폐기물인 청자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게 대부분의 예인데 여기 부안 유천리 12호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청자를 폐기한 이런 폐기장이 나옴으로써 가마에서 이 구워진 그릇들을 이 건물이 있는 장소까지 옮겨갖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재검수를 해서 쓸 것과 못 쓸 것들을 구분을 하고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건물 아래쪽 기단 옆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적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이 굉장히 최상품의 비색의 상감, 용문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왕실이나 고위층에서 쓰는 청자를 특별히 관리 감독했던 그런 역할을 한 건물로서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연구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예는 우리나라에서 여기 유천리 한 군데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호 건물에서 나온, 바닥에서 나온 지금 용문이 매병 파편인데요. 초벌입니다. 유약을 바르기 전이긴 하지만 용의 형상이 뚜렷이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 높이가 1m 정도 되는 초벌의 용문이 파편이 지금 그대로 그 흙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깨진 모습인데요. 이 1m 가까운 매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최대치에 속하는 사이즈고요. 중국 같은 시기의 원나라나 송에서도 1m 가까운 매병은 만든 예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안 유천리 12호 있는 데서만 유일하게 80에서 1m에 가까운 커다란 매병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학자들이 대매병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을 정도로 특이성이 있는 작품들인데요. 그게 제작됐던 장소 혹은 검수했던 장소들이 지금 이렇게 발굴로서 밝혀진 상태입니다. 2호나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사이즈고요. 여기는 이제 공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고요. 3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건물 밑바닥만 남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좀 이게 건물인가 싶으신데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석축이 들어가고 있고요. 정면 위쪽에서 보시면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 아래에 세웠던 초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열을 지어서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초석열이 굉장히 긴 사이즈로 놓여져 있고, 그리고 측면은 1칸, 정면은 6칸의 좁고 긴 창고 형태의 건물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 건물 앞쪽에는 기와를 이렇게 노란 선에 있는 부분이 기와인데 기와를 한 겹으로 바닥을 쫙 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거운 청자를 그 창고에 보관하고, 그리고 그 창고에 보관했던 청자를 꺼내서 배에 선적할 때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흙으로 된 곳에 우마차를, 무거운 청자를 운반하게 되면은 흙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로를 깔아서 바퀴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3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자를 보관했던 창고이고, 요 앞에 있는 이런 기와가 쫙 깔려 있는 이것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자 가마 터 있는 데서 이런 시설이 발견된 데는 역시 이곳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학자들의 어떤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판단에서는 지금 확실히 그 도로 시설인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4호 건물의 정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에서 나온 기와인데요. 기와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오른쪽은 벼슬 관자, 관청을 뜻하는 그런 명문이고요. 왼쪽은 갑동이라고 하는 명문이 써 있는데, 요즘에야 1동, 2동, 3동, 4동 아니면 A, B, C동 이렇게 하지만 옛날엔 갑을병동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갑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이기 때문에 갑동 이런 이름을 붙였고요. 이 갑동이 나온 건물이 아까 용문이 매병이 나온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기능을 했던 곳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13개의 청자 가마를 발굴하면서 그곳에서 나온 유적과 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안고려 청자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특징이라고 하면은 유천리 12호에 있는 긴 창고형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흥창이라고 이렇게 비정이 되는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고려 왕조에서 물류 유통을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12지점에 서남해안을 따라서 12개의 커다란 물류 중심 창고를 만들었는데요. 그 창고에 물류를 혹은 세금 같은 것들을 집중시켜서 그 창고에서 배로 개경이나 수도권으로 이렇게 경기 지역으로 운반했던 시스템인데, 그 12개의 창 중에 부안에 안흥창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흥창의 위치가 유포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의 위치가 이번에 발굴조사된 유천리 청자 12호 가마터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떤 단서를
그 창고형의 건물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뭐 운송하기 좋은 그 백길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땔감입니다. 고려 청자를 다량으로 100기 이상의 가마에서 청자를 동시다발적으로 구워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마에서 약 한 번 구울 때 3톤의 소나무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한 번 떼는데 3톤이 드는데 100개의 가마에서 한 번에 떼면 300톤의 청자를 굽기 위한 소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땔감이 풍부히 조달이 돼야 되는데요. 변산이라는 부분이 고려사에 국가에서 관리했던 수목장, 제목장이었다라고 하는 그 문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산에서 풍부한 소나무가 유천이나 진서리로 조달이 되면서 유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자 유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서정적인 풍경의 상가 문양, 크기가 40에서 100cm가 되는 대형 매병,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산화 구리안료로 문양을 넣은 동화 청자, 그리고 고려 백자의 독특하고 유일한 상강기법 문양, 그리고 신비한 비색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부안에 그 안흥창이라고 하는 중요한 물류 창고, 국가에서 관리한 창고가 있었는데 이 안흥창과 관련한 위치에 대해서 1656년에 반계 유영원 선생이 대동여지지라고 하는 지리서를 편찬을 했는데요. 그 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그 고려시대 안흥창이 보안 폐연 남쪽 육리 유포에 있다. 고려 초에 창을 두어 북은 주연에 조세를 거두어서 경도, 개경으로 조운했으니 곧 12창의 하나이다. 지금 토성터가 남아있는데 둘레가 사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련 문헌이고요. 이게 지금 고려 왕조에서 운영했던 12개의 창의 위치입니다. 보시면 유천리 12호라고 하는 가마터가요. 조사지역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달형의 부분이 유천리 토성입니다. 토성이 뭐냐면 흙으로 쌓은 성인데요. 도톰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지역, 그 유천리 12호가 있는 지역을 방비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성터 안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긴 창고형의 건물이 나오고 갑동 혹은 관자가 쓰여져 있는 건물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쪽이 지금 안흥창과 관계되어 있는, 특히 청자를 보관했던 창고와 관련되어 있는 유적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터 일부를, 토성을 단면 조사한 모습인데요. 흙을 여러 겹 쌓아서 다진 흔적, 판축기법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요. 판축기법으로 쌓은 토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고려시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변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울창한 산림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고려시대에도 이 울창한 소나무 산림이 바로 국가의 수목 창고였고, 그리고 청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 전체 사진이고요. 물론 고려청자 하면은 이제 상감문양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감이 뭐냐 하면 모양상자에 감입할 감자입니다. 그릇을 물레로 빚은 다음에 조각칼로 무늬를 파고 그 안에다가 흰색과 검은색의 안료를 집어넣고 유약을 씌워서 구우면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화려한 청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상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국화라든지 모랑 같은 일반적인 그 문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무늬도 있지만, 저희 부안 고려청자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되게 이야기가 가능한 회화성이 짙은 청자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게 다른 지역과 좀 차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 그러니까 A4 용지 반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조그만한 판 위에 이렇게 여러 마리의 물새가, 갈대와 버드나무가 우거진 물가에서 한가롭게 논일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이는 타일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도 타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 벽 장식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 여러 군데 쓰는데 고려시대 당시에도 청자로 이렇게 상가 문양을 넣어서 벽이나 이런 곳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일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부안 유천리에서 만들어졌고요. 현재 이 작품은 일본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스토리가 가능한 작품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부안 유천리 12호에서 이 파편이 유출이 됐는데 일본 사람, 후카다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못 가져가고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김알란 여사한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대 박물관에 기증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그곳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문양이 들어간 것입니다. 왼쪽이 여성, 오른쪽이 남성. 그러니까 부부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긴 두루마리에 이 붓으로 실을 쓰면서 지금 실을 감상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뒤쪽에는 연꽃과 국화, 매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몽환적인 느낌의 어떤 정원이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매병에는 네 면에 각각의 이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시를 쓴 장면, 시를 감상하는 장면,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 거울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웃는 장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즐거운 고려시대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되게 재미있는데요. 물론 파편이긴 하지만 아래쪽에 마치 감자처럼 생긴 바위를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그 위에 파초라고 하는 넓은 바나나 이파리 같이 생긴 식물을 놓고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잠자리나 두꺼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 고려시대 당시의 어떤 자연의 풍경들을 이렇게 묘사를 되게 재밌게 한 센스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거의 볼 수가 없는 부안만의 되게 독특한 특징들이고요. 이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자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 그늘 아래 선비가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검은고 연주를 하니까 하늘을 날아가던 학이 너무 이제 장단이 너무 흥겨운 거예요. 그래서 날다가 내려와가지고 한쪽 날개를 쫙 펴고 장단에 맞춰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소나무가 이제 자기도 너무 흥겨우니까 몸을 베베 꼬면서 트위스트를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해학적인 모습,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도교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도교 사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판단이 되고 우리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1m 가까운 큰 매병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매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청자하면 매병, 매병하면 청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화 매자의 병병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매화꽃 가지를 2개 내지 3개 꽂을 만큼 입이 작은 병이다. 사이즈나 어깨 아니면 높이에 비해서 입이 굉장히 작아서요. 지름이 한 5cm 정도 되거든요. 입지름이. 거기에 이 손가락만한 굵기의 매화꽃가지를 2개 내지 3개 정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에 아름다운 이름이 붙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남아있는 거의 완형에 가까운 작품 중에 최대치를 가지고 있는 청자예요. 서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80.55cm짜리의 대매병입니다. 용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수집하신 구름학문이 매병입니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치면 강남 압구정동의 최고 비싼 좋은 아파트 12채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일본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일본에서 다시 되찾아온 유물입니다. 이 작품도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작품이거든요. 간송 선생님이 필생의 어떤 과업으로 민족 문화의 어떤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간송미술관에 보관되고 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40cm가 넘는 대매병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은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부안 유천리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그 파편들을 붙여놓은 80cm가 넘는 뱀의병에 어떤 용 문양이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용과 좀 다르죠? 평면적인 용이 아니라 평면이긴 하지만 그 선의 두께와 명암 차이를 둬서 얼굴에다가 굉장히 입체감을 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조각 솜씨를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아마 도예가가 만든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실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매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이 그 발굴 현장에서 그 1호 건물에서 나왔던 용의 초벌 파편이고요. 오른쪽 파편도 이번에 발굴 조사된 작품인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건 어룡입니다. 그래서 입 안에 물방울을 가득 머금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용의 눈 부분이 이렇게 깊이 네모나게 파여 있어서 약간 좀 겁이 많은 순진한 용 같은 얼굴 표정이 있어서 저희 부안 유천리의 용들은 이렇게 당당하고 씩씩한 용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겁이 있는 듯한 수줍은 용도 있고, 그래서 표정을 알 수 있는 해학적인 스타일의 용 문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붉은색의 안료를 청자에 적용한 게 바로 부안 유천리입니다. 재료가 뭐냐 하면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동자를 써서 동화, 동체, 청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핏빛으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선홍빛의 어떤 붉은색의 굉장히 강렬한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우리보다도 이 동화 동체 청자는 늦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리 안료를 활용해서 도자기에 활용을 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게 뭐냐면 이 청자를 볼 때 125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1250도에서 1300도에서 견딜 수 있는, 색깔이 날아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안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라고 하는 안료를 1250도가 넘는 온도에서 날아가지 않고 보존이 되면서 붉은 색깔을 낼 수 있게 처리를 했다는 게 지금도 굉장히 믿기지 않는 기술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체, 동화, 청자 같은 경우에는 상감 청자보다 더 굉장히 희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감 청자가 1억이라고 하면 동화, 동체 청자는 한 10억 정도로 10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요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에다가 색깔을 입힌 게 아니라 포인트로 모란꽃 끝이라든지 아니면 포도 넝쿨의 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을 사용한 것으로 되게 센스 있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층을 상징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한정해서 썼던 그런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소량의 작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소의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0개, 10대 도자기 중에 들어가는 작품인데요. 역시 동화청자입니다. 우리 유천리에서 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박 모형의 주전자인데요. 리움 미술관에 지금 현재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최항이라고 하는 최씨 무인 정권의 최항이라는 분이 쓰셨던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최항 무덤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장품 가루를 보관했던 화장합입니다. 요거는 동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보신 이렇게 일부분만 색깔을 넣은 거는 붓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동화, 요거는 완전히 채색을 했기 때문에 동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부안 청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 하면 청자만 있는 줄 아시지만 실은 백자도 아주 조금 만들었습니다. 1000년 전에 청자나 백자 만드는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도입을 받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11세기 중엽 이후에 고려 사람들은 백자가 아닌 청자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고려 청자를 더 많이 아시는 게 뭐냐면 고려 청자를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아주 특수하게 일부 계층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백자도 조금 만들었습니다.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청자를 더 많이 만들고 백자를 아주 소량 만든 것인데요. 그 강진 사당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한 곳에서 백자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유천리와 똑같은 시기에 나오긴 합니다. 12세기 후반 13세기 건데요. 강진 사당리 거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없거나 혹은 압출량각, 음각의 백자가 나오는 반면 부안 유천리 같은 경우에는 음각, 압출량각, 무문을 포함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감의 고려 백자를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감 청자 만드는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백자에다가도 상감을 응용하는 기법이 발전을 한 거죠. 따라서 당시에 고려시 당시 12, 13세기에 고려 청자의 최대 집산지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곳이 전라북도 부안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창적인 게 뭐냐면 백자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백상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흑상감만 하는 게 상식적인 예인데요. 흑상감만 하면 톤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입체감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백상감 대신에 흑상감과 백상감의 중간인 청자흑을 가지고 상감을 넣어서 약간 녹색의 푸르스름한 빛깔을 넣어서 투톤으로 입체감을 살린 그런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런 작품은 전 세계 바로 부안 유천리 12호 항문도에서만 만들어지고 여기서 주로 나오는 문양이 봉황이라든지 용 같은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봉황은 왕비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역시 황실과 고려 왕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서 나온 파편인데 역시 국화문양도 꽃은 흑상감으로 잎은 청자토상감으로 해서 투톤으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살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 백자 중에 최고의 작품입니다. 보물 345호인데요. 고려 백자 매병에다가 형태를 빚은 다음에 일부분을 파내고 그 파낸 부분에다가 청자흑을 넣고 청자흑을 다시 파서 흑상감과 백상감을 한 굉장히 그 어려운 공정을 갖춘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안 유천리에서 발굴된 혹은 유출된 유물들입니다. 백자도 좀 특이한 맛이 있죠. 청자와 좀 다르게 깔끔하니 약간 좀 우아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안 유천리 청자하면 많은 분들이 강진 청자하고 어떻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청자박물관 개관 이전에 이제 임용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개관 이후까지 약 10여 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부안 청자와 강진 청자가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두 개가 뭐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같은 시기에 같은 유행 패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런 유의 청자를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강진과 부안에서 만들었을 뿐이지 강진 따로 부안 따로 특별하게 다른 것들을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다른 것을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유행 패턴에 따라서 중앙의 어떤 오더에 의해서 그 당시의 유행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강진과 부안 청자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다만 수년에 걸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부안 청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흙, 기본 재료가 되는 흙에 강진보다도 강진흙보다 철분이 조금 더 많이 섞여 있어서 회색이 조금 짙습니다. 그래서 회색이 짙은 바탕흙에 푸른 밝은 색의 유리알 같은 유약을 입히게 되면은 회색이 이렇게 어스름이 깔려 있는 푸른 가을 하늘색이 나오거든요. 청명한 가을 하늘색이 아니라 회색이 깔리는 약간 묵직한 느낌의 하늘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은근한 귀부인의 멋이 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톤의 청자는 강진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고요. 부안의 12호에서 주로 나오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일본에 계시는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께서도 이 청자를 보시고
아, 이런 톤이 부안 거였냐 이러시면서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타일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 반 정도 사이즈의 타일 같은 그것도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서 처음에는 강진 혹은 부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네임택을 넣었다가 저희 부안 청자를 보고 가시고선 거기 하계서 선생님이 강진을 빼고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되었다라고 네임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확증을 했는데요. 그런 스타일들, 이런 눈에 박히듯이 선명한 흑과 백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감 문양과 그리고 약간 회색이 얼비치는 어둡진 않지만 약간 좀 달빛 아래서 보여지는 푸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청자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려시대 당시에 이미 13세기 후반 14세기가 되면은 이런 비색에 회색이 비치는 맑은 상감청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고려시대 당시에 청자의 색깔, 푸른 가을 하늘색은 전통이 끊긴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만들기가, 구현해내기가 어려운 색이고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똑같이 100% 재현이 안 되는 도자기를 꼽아라 그러면 고려 청자 비색을 전 세계 분들이 꼽고 계실 정도로 재현이 어려운 작품입니다. 이런 그 특별한 청자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그 당시의 실험과 어떤 배합 비율, 재료의 배합 비율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가 지금 위쪽에 보시는 초벌 파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갈색으로 글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자송이, 붉은색 소나무 둘, 동일, 오동나무 하나, 초회 3, 풀태운제 셋, 그리고 회목분, 나무 태운제 가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약을 이 지금 소나무, 오동나무, 풀태운제, 나뭇가루를 적절한 배율로 섞어서 유약을 만든 다음에 그 버리는 초벌파편 뒤쪽에다가 이거를 발라가지고 구워서 유약이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했던 굉장히 중요한 파편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발굴된 유물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문헌 자료가 굉장히 역사 문헌 자료가 굉장히 빈약한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도자사에서도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통의 기법이 어떤지를 알리는 문헌 자료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려청자는 더하지요. 근데 이 유적에서 이런 유물이 나옴으로써 그 당시 고려청자 이 비색의 유약을 만들 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일의 단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국보나 보물 못지않은 가치를 지녔다라고 굉장히 판단을 하고 이 유물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을 지금도 굉장히 설레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이런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전략적인 그 어떤 배합을 통해서 이 비색의 그리고 1m에 가까운 대매병 같은 것들이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색이 얼비치는 비색. 이게 그 사진으로 보시기 때문에 찍는 작가들마다 이 색감이 달라가지고 청자는 제대로 된 색깔, 똑같이 그 청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사진으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문화재 전문 사진 작가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한테 청자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제일 기피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백자나 분청사기는 어떻게 하겠는데 청자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겠어가지고 정말 청자를 잘 찍는 사진작가가 우리나라에 거의 문화재 전문 작가들 중에서도 몇 분 안 되실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 될 작품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작품이 이 색깔이 아닌데 조금 더 파란색인데 약간 좀 누룩끼끼하게 나왔죠. 네. 이런 다양한 모습의 회학적이고 그리고 비색에 가까운 상감청자 눈에 콱 박힐 듯이 뚜렷한 이런 흑백의 문양들은요 그렇게 쉽게 구현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안 지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형의 용문이 벼르입니다. 이 작품도 되게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속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 입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둥근 벼루를 물속에 풍덩 담그면 용 입을 통해서 벼루 안에 약 140ml의 물이 들어갑니다. 우유팩 하나, 작은 우유팩 하나 정도의 물이 들어가고요. 그걸 딱 꺼낸 다음에 용의 한쪽 머리를 싹 올리면 낮은 쪽 용 입에서 물이 나와서 이 가장자리에 오목한 부분에 물이 괴면서 벼루로 물을 묻혀서 먹을 갈 수 있게끔, 즉 벼루와 연적의 일체형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30년 전에 개인 소장가께서 부안유천리 12호 인근에서 파편 상태로 수습한 것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고, 그것을 복원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거의 우리나라의 유일한 예인데 비슷한 작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벼루와 연적을 실험적으로 일체형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고, 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긴 했으나 매우 불편하고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거의 테스트만 하고 실용화가 되지 않은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일입니다. 구름화, 국화, 모란,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이 타일을 벽에다 쫙 붙여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청자 무늬로 되어 있는 벽을 타일로 만들고 바닥을 청자로 깔고 그 건물 밖에 기와장도 청자로 저희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와도 청자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이 소재가 굉장히 반영구적이라서 1000도 이상 올라가도 타지도 녹지도 않고요. 1000년 동안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축용 자재로 훌륭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워낙 행정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지 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마 사업가 기질이 있고 돈이 좀 있었으면 벌써 건축자재로, 고급 건축자재로 이 청자 타일 같은 거 개발해서 건물 짓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 가지 형태, 동물이나 사람 형태를 닮은 상형 청자입니다. 연적이라든지 혹은 제사를 지낼 때 말 같은 거를 진짜 죽여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제례 의식 때 인형처럼 청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의례상에 올리는 그런 작품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향로, 고려시대에는 향로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안에 향을 넣어서 항상 피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균을 없애기도 하고 좋은 향을 이렇게 내므로써 어떤 고귀함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향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의 여러 가지 연적인데요. 오른쪽 두 작품은 지금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 있는데요. 이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은 약 6,000점의 동양 최고의 유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에도 없는 국보급 유물들이 이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청자가 한 2,000점 우리나라 도자기가 2,000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표 작품을 꼽아라 그러면 이 한 쌍의 한 쌍의 연적을 꼽습니다. 동자상, 동녀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생산지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강진 아니면 부안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 왼쪽에 있는 황소개구리처럼 커다란 두꺼비, 이 사람 애기만한 두꺼비를 딱 손에 이렇게 안고 있는 동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연적이 유천리 3구역 지표조사에서 수습이 되면서 이 작품이, 오사카에 있는 작품이 우리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동녀는 정병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고요. 동자는 비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동자는 커다란 두꺼비를 안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모습이죠. 네. 부안 유천리 12호에서 출토된 파편인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천리라고 하는 그 지명이 한자로 풀면 버드나무 유자에다 내천자입니다. 즉 버드네라고 하는 한글이 나오는데요. 버드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뭐냐면
그 워낙 개울이 많고 개울가에 물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흐드러지게 있어가지고 버드네 마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아이러니하죠. 그 1000년 전에 청자가 만들어지던 그 시기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유독이 이 버드나무가 흐드러진 청자 문양들이 유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다란 외가리, 백로가 이 버드나무가 흐드러진 그 물가에서 고개를 샥 뒤로 돌리고 굉장히 좀 그 드라마틱한 얼굴 표정으로 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비록 손바닥 반만한 파편이긴 하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있고요. 버드나무의 어떤 그 배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가로 형태로 돼가지고 버드나무의 배치도 굉장히 특별하고 버드나무 이파리도 백색 맞는 게 아니라 흑상감을 착착착 쳐가지고 포인트를 준 점 이런 것들을 봐서 부안의 어떤 상감 기술은 굉장히 뛰어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백로의 외곽도 흑상감으로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훨씬 생동감 있게 지금 선이 보이시는 걸, 그러니까 표정이 보이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요게 이제 매병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웬만한 대도시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병입니다. 근데 김, 완자, 식자 쓰시는 어르신이 저희한테 무상으로 한 2년 전에 기증을 해주신 매병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문양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 청자에 이런 문양이 있는 걸 가끔 보시는데 전혀 이 문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셔서 제가 특별히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한 이 능화창 문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문이나 창이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네모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동그란 창도 있고 네모난 창도 있고 마름모 창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꽃무늬 창도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글을 읽던 선비가 고개를 들어서 꽃무늬 창 밖으로 보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800년 전에 고려 당시의 어떤 자연 풍광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800년 전에 고려 사람이 돼서 집 안에서 꽃무늬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그걸 보고 계신 거죠. 그거를 지금 매병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을 소국, 여름 접시꽃, 그리고 봄에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버드나무 아래 물가 풍경, 그리고 초겨울, 늦가을의 어떤 만추의 고개 꺾어진 갈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매우 평면적인 문양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상상에 따라서 굉장히 80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입체적인 느낌의 문양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꽃 문양이 아니고 형태가 아닌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풍경과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역사 속에 묻혀있던 우리 부안 고려 청자와 청자 속에 새겨진 1000년 전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고 시간이 되시면 저희 부안 청자박물관 그리고 부안에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기시기 좋고요. 가을이 되면 이렇게 흐드러진 그 코스모스도 보실 수 있고요. 청다방에서 우아하게 앉으셔가지고 청자 감상하시면서 커피도 드실 수 있고요. 다양한 모습의 어떤 진품 청자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